거기까지만 먼저 체크할까요? 네. 135페이지. 제2장 계약의 성립에서는 양가로 2에 반가로 1, 2 두 개 체크하시면 되고요. 불합치는 다 아시는 거고 넘기세요. 계약의 성립이 있습니다. 3번에 여기 보면 반가로의 청약의 요건이 있죠. 청약자 1, 2 상대방 첫 번째 줄 청약 내용의 확정성 1번과 관련 판례 2번 청약의 유인과 관련해서 그 밑에 판례 상가 아파트 분양 광고 청약의 유인이다. 자, 청약의 효력 오른쪽 동그라미 1번 박스에 1번 2번 구속력 527조 박스 안에 있는 1번과 2번 동그라미 3번은 조문이죠. 예, 암기해야 되죠. 거기서 이제 528조 2항과 3항이 사고에 의한 연착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2항, 3항. 다음 페이지. 니은 청약 수령제 의무와 관련해서 판례 하나. 디귿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기간 정해진 경우와 정하지 않은 경우. 4번에 승낙의 동그라미 2번 534조 조문 확인하시고요. 오른쪽 맨 위에 531조 역시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양가랍은 기타 방법이 두 개가 있죠. 의사실현과 교차청약. 자, 의사실현 두 번째 줄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청약자가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다음에 관련 판례 예금계약 성립 시기가 있고요. 교차청약 두 번째 줄 양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성에 가시면 531조 1항 2항이 있고요. 반갈 1번 뜻이 있죠. 특히 마지막 줄 의뢰미법은 원시적 불능에서만 계약 체결성의 가시점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요건 동그라미 1345 동그라미 1345 동그라미 2는 나중에 담보책임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1345 효과 적용 범위 계약교섭 중 부당 거부에 관련된 판례. 자, 판례가 길지요. 자, 키워드 관련 판례. 세 번째 줄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다섯 번째 줄 신뢰 손해에 한정된다. 그 줄 마지막에 보면 계약의 성립을 기재하고 지출한 계약 준비 비용 또는 계약 이행 비용 있죠. 이거 포함된다. 손해배상에. 하지만 두 줄 내려가서 계약 체결이 좌절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출한 비용. 그 밑에 줄 제안서 견적서 작성 비용. 손해배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정식적 소득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그 정도. 자, 오른쪽 2번에 동시한명권 536조 1항과 2항이 있고요. 쭉 내려가면 요건이 있습니다. 반가로 1, 동그라미 1,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 3, 4 결론 딱딱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2번 반가로 2번 박스 1, 2, 3 1, 2 그 판례까지 다. 반가로 3번도 마찬가지고요. 효력 달달달달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죠. 특히 효력과 관련해서 세 번째 실체법상 효력의 세 번째 거 동자상 X 맨 밑에 142페이지 거기 주의 두 개 매도인 상계할 수 없다. 임차인 상계할 수 없다. 오른쪽 두 번째 줄 동시한배권이 붙은 채권도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 다음에 확대되는 게 쭉 나오는데 우리는 아닌 것만 기억하자 그랬죠. 맨 밑에 부정되는 경우가 일단 4개가 있고요. 한 장 넘겨서 판례 1번 있습니다. 그거까지. 판례 1번만 일단 기억하자. 반가로 2번은 이런 거죠. 갑이 을을 속여가지고 을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줘요. 속여서. 그 돈을 같이 유흥비로 썼어요. 갑의 부인의 이름으로 을 소유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놨어요. 이때 을이 사기당한 사실 알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했어요. 근데 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소비대책에 종된 계약이죠. 이것만 취소하면 안 된다. 이것도 취소된 거다. 을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지만
소비자 계약도 취소된 거다. 그러니까 계약이 2개가 취소됐죠. 자, 그럼 받은 돈 돌려줘야 되죠. 병원 근저당 말소해야 되죠. 계약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동시행관계다. 저거는 변제와 담보권 말소 아닙니다. 부당이득 반환 관계입니다. 따라서 동시 이행관계다. 저 반가로 이번은 2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만 취소했지만 소비대차 계약도 취소되었다. 그리고 어른 받은 돈 돌려줘야 되고 병은 근저당 말소해야 된다. 부당이득 반환이다. 따라서 동시 이행관계다.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시행관계 말고 이제 위험부담, 위험부담. 쌍모계약상 효력 2번째 위험부담. 1월 10일 날 각과 을이 주택을 매매하거나 또는 땅을 매매를 했는데 1월 15일 날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되거나 토지가 수용이 되어버리면 갑의 채무는 불가능해지죠. 주택이 지진으로 무너져 내리거나 1월 30일 날 이행하기로 했는데 15일 날 주택이 지진으로 멸실이 돼버리거나 땅이 수용이 돼버리면 갑은 을에게 주택 소유권, 땅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죠? 즉 갑의 채무는 불능이 됐는데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이죠. 2번째, 갑과 을 양당사적에 잘못이 있다 없다? 없지. 이렇게 쌍모 계약을 체결한 후에 어느 한쪽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되어버려요. 그럼 갑의 채무는 소멸합니다. 이때 을의 채무, 대금 지급 채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을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요거를 위험 부담이라 한다. 반대급부 부담, 반대급부로 해야 될 위험, 이걸 누가 부담하는가를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갑에게도 을에게도 잘못이 없기 때문에 서로 내 책임 아니라 라고 다툰단 말이죠. 그래, 다투지 말아라. 법에서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이대로 해라. 그게 위험 부담이에요. 뜻 그대로 다시 한번. 유효한 쌍모계약이 체결이 된 후에 양당사자의 잘못 없이 어느 일방의 채무가 불능이 돼서 소멸한 때 상대방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위험 부담이란다. 요건 다시 그대로 주둥이 아파. 계약 체결 후 어느 채무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하였을 것,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가 없을 것, 후발적 불능 플러스 누구의 잘못도 없어. 이게 요건. 효과, 원칙, 불가능해진 채무의 채무자가 부담해라.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랍니다. 즉 갑이 부담해라. 자, 갑이 부담한다는 것은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없다. 미리 받은 게 있다면 돌려줘라, 이런 뜻이죠. 이걸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인 채권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더라. 채권자가 부담한다는 건 돈 줘라,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어떤 경우에 채권자가 부담을 할까? 당연히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을 때. 2가지죠. 하나가 멸실 자체가 채권자가 멸실시킨 경우, 을의 잘못으로 주택이 멸실이 됨으로써 갑의 채무가 불가능해진 경우, 이때는 대금을 지급해라. 또 하나, 1월 30일 날 주택이 멀쩡히 있었어. 그래서 갑이 소유권을 넘겨줘.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을 못해. 그래서 등기 서류를 수령을 못해.
수령지체, 을의 수령지체. 이걸 채권자 지체라고 해요. 을이 서류를 수령을 못한단 말이지. 그 채권자 지체 중에 지진이 나서 멸실됐어. 원래 양당사자에게 잘못이 없으면 원칙이 누가 부담하는 거였어요? 채무자가. 근데 이거는 양당사자에게 잘못이 없긴 하지만 채권자 지체 중이었잖아. 결국 을의 잘못이 있잖아. 그러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하라. 을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경우 두 가지. 을의 잘못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와 아무도 잘못한 게 없지만 을의 지체 중에 멸실이 된 경우, 이때는 을이 대금을 지급하라 말이죠. 자, 이때 을이 대금을 지급했다. 그럼 갑은 돈 받았지요. 주택과 땅에 대해서는 권리를 넘겨주지 않았는데도 을은 대금을 받았어요. 근데 을은 갑은 대금을 받았어요. 갑은 대금 받은 것 외에 이익이 또 있어. 뭐? 양도세 안 냈어. 보상금 받았어. 그럼 갑은 대금도 받고 세금도 안 내고 보상금, 보험금도 받았으니까 1타 3피라고 그랬어. 3중이득이야, 3중이득. 2중이득도 안 돼. 근데 3중이득이야. 그러니까 네가 돈 받았니? 너 따로 이득인 건 돌려줘. 이득 상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위험부담이라 한단 말이죠. 뭐 요거 외에 무슨 대상 청구 같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보면 됩니다. 일단 요 위험부담 가끔 나오다가 최근엔 거의 매년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사례 형태로. 그거 대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쌍모계약 효력받고요.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것도 좀 어렵죠. 뭐냐 이거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다. 주택 매매계약을 했다. 1억에 매매를 하기로 했다. 당연히 계약 당사자에게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 그런데 갑이 주택을 매매하면서 을에게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고 을이 이걸 수락을 했다. 그러면 을은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계약 당사자가 아닌 병, 제3자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긴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계약상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하자.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 특수한 계약 아니죠. 매매 계약 따위를 하면서 대금은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특약한 것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특수한 계약은 아니다. 세 번째, 암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냐 아니냐가 다퉈지는 게 몇 개가 있어요. 계약 형태 중에서. 변제를 위한 공탁,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 생각만 해도 머리가 딱딱 아파요. 감사하게도 우리 시험법이 아니야. 그래서 외우면 돼. 요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요건 아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병변. 그럼 제3자를 위한 계약이야. 보통 우리는 제3자를 병이라 그래. 외워줘. 변제를 위한 공탁이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끝. 그게 뭐예요? 궁금하면 오세요. 설명드릴 테니까. 네 가지를 구별시켜 드릴게. 궁금하면 오셔. 오셔. 구별 안 됩니다. 제가 구별시켜 드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세요. 알려드릴게. 머리 깨질 각오 하고 오세요. 네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삼면관계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일단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겠죠. 갑. 요약자라고 부르죠. 물론 시험에서는 갑이 꼭 요약자로 나오진 않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갑이 낙약자로 나오면 문제 잘못 출제한 거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바꿔서 나올 수도 있지. 그죠? 사람이 ABC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는데 ABC로 나왔다고 막 뭐라 하는 분들이 있어. 왜 갑을 병으로 안 나왔냐고 말이죠. 문제 출제 잘못했다고. 자,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사람 요약자. 이걸 수락하는 사람 낙약자. 낙약자가 채무자입니다. 낙약자가. 왜? 제3자에게 이행을 해야 되니까 제3자 수익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요때요 갑을 사이에 계약을 하죠. 이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요 계약을 기본관계,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이 둘 사이를 대가관계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당연히 기본관계, 보상관계는 이 자체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그러면 갑이반에게 소유권을 안 넘겨주면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이행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당연한 거죠. 반면에 갑병 사이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지. 갑병이 무슨 계약 관계가 있는지, 계약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제3자를 위한 계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설령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갑이 됐든 을이 됐든 나 이행 못해, 거절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거의 공식처럼 기억해 두셨다가 잘 나옵니다. 이거 물어보는 게. 기본관계 하자를 이유로 대항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반면에 대가관계 하자를 이유로는 거절을 못한다, 대항 못한다, 항변 못한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주 잘 나오죠. 머릿속에 박으세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머리에 딱 정리해가지고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거예요. 5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 당연히 첫째, 갑과 을 사이에, 즉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일단 체결돼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죠. 쌍무계약상 권리가 제3자에게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유효한 쌍무계약이 체결돼야 돼. 그 계약을 하면서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특약해야 되죠. 병에 이행할 것을 약속해야 되잖아. 요거를 제3자 약관이라고 불러요. 제3자 약관. 자, 여기서 제3자 약관과 관련해서 첫째, 이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현존하지도 않아도 되고 특정되어 있지도 않아도 된다. 갑이 친구 을이 임신해서 애기용품을 사줬다. 그 애기용품을 사주는 계약은 장차 태어날 애기를 위한 계약이다. 태아를 위한 계약이다. 그러니까 계약 당시에 태아여도 된단 말이지. 현존하거나 특정되지 않아도 돼. 태아, 설립중 법인을 위한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가 주로 취득하는 게 채권, 매매대금 채권 같은 거. 근데 채권만 되는 건 아니다 말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냐. 을이 갑에게 돈을 줄 테니 물건을 병한테 갖다 줘라. 그럼 얘는 물권을 취득해. 을이 갑으로부터 특허권을 사면서 이름은 병의 이름으로, 그러면 특허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꼭 채권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거다. 그죠? 제3자가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두 개를 추가. 첫째, 갑에게 물건을 팔리면서 돈을 안 받을 테니 병한테 꿔준 돈을 받지 마라. 을이 알았다. 그럼 이 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의무, 즉 채무를 면제받아.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세 번째, 아파트를 분양받았어. 건설회사로부터. 근데 이 건설회사가 주택분양보증회사와 아파트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해. 자, 이때 주택분양보증계약은 이런 거예요. 건설회사가 부도가 나면 분양보증회사가 대신 분양한다. 그러니까 주택분양보증계약은 건설회사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분양받은 사람을 위한, 수분양자를 위한, 받을 숫자 써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첫째, 갑이 부도 나면 을이 책임지는 거죠.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 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조건 붙일 수 있구나.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실제 부도가 났어. 그럼 얘는 분양보증회사들 빨리 지어서 분양하라. 권리가 생기죠. 권리만 생기는 게 아니야. 잔금 납부해야 돼. 분양받으려면. 그러면 제3자가 권리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의무도 부담해.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3자 약관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둘 사이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됐다 해서
제3자에게 바로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병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병에게 권리 취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하나 더 있다.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제3자가 요약자가 아니라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라. 각과 을사의 계약만으로는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질 않는다 말이죠. 이때 이 수익의 의사 표시, 첫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아니고 유효요건도 아니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다. 즉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두 번째, 누구한테 한다? 요약자가 아니라 낙약자에게 한다. 낙약자. 요약자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낙약자에게 합니다. 세 번째, 일방적인 거다. 을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다. 네 번째,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냐? 아니다. 권리다. 병은 수익의 의사 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일방적이면서 권리. 뭐라고 부르죠? 형성권. 형성권이 나오면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행사기간.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당사자가 약정할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경우 있어요. 법에서 정해진 경우 우리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네? 취소권. 범죄령이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네? 네. 당사자가 약정하거나 법에서 정해져 있거나 이도 저도 아니면 10년. 몇 년? 10년. 너무 길어. 그래서 물어볼 수 있어. 너 수익 받을래 안 받을래? 최고할 수 있다. 만약에 병이 확답을 하지 않으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암기하셔야 되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인 수익의 의사 표시와 관련된 이 몇 가지 지문들 아주 잘 나오죠. 일곱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과 후가 다르다. 왜? 전에는 병의 권리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단 말이에요. 둘만 있어. 이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얼마든지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어. 수익의 의사 표시하기 전에는. 또 수익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둘 사이에는 유효하게 계약이 체결됐어. 따라서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어.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행 청구할 수 있어요. 특히 갑은 을에게요. 병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근데 못해. 청구는 할 수 있지만 못해.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안 했으니까. 어쨌든 얘가 수익의 의사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니까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수익의 의사 표시했다면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적어도 당사자 합의로, 갑과 을의 합의로 제3자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없다. 따라서 둘이 세가 수익의 의사 표시인데 이 둘이 합의로 계약을 해제해버려 병에게는 계약 해제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제3자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게 뭐예요? 채무 불이행. 제3자가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더라. 효과가 세 가지가 나온다. 계약 해제, 원상 회복, 손해배상. 여기서 계약 해제. 병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병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야.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야. 이때 해제는 일방적인 거죠. 을이나 병의 동의 따위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병의 동의도 필요 없다. 그 다음 이따가 보시겠지만 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548조 1항 단사에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제3자가 보호돼요. 그러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했을 때 이 보호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생겨요. 얘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548조 1항 단서에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원상회복도 각과 을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계약 당사자 사이에 원상복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을이 병에게 이행을 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대금 일부를 준 게 있다 하더라도, 갑을 간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을은 그 병에게 반환하라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원상회복도 각과 을 사이에. 그럼 병은 뭐 해야 되나? 이거 할 수 있잖아요. 병은 낙약자에게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자. 낙약자의 채무 불행이 있을 때의 효과 꼭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사기강박 하나 추가하시면 돼요. 그건 지금 안 해. 두 가지 기억하자. 특히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 잊지 말자. 요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별거 없죠? 보통 문제가 90% 이상 요렇게 나옵니다. 갑일에게 주택을 매각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런 일을 수락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요약자가 누구고 낙약자가 누군지를 확인한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지문 갖고 대입해서 풀면 돼요. 아시겠죠? 계약 총론 마지막 해제가 나옵니다. 몇 번이냐. 계약이란 것은 뭔가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걸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죠. 채권자는 계약을 소멸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이 두 개. 해제 또는 해지. 해제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거고, 이건 장래를 향하여. 예컨대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차임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계약을 이렇게 됩니다. 해제는 모든 계약에 적용이 되고요. 해지는 임대차처럼 계속적 계약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주로 해제에서 나옵니다. 해제에서. 해지는 나중에 임대차 가서 보면 돼요. 해제가 뭐냐? 계약이 일단 유효해. 계약이 체결됐고 유효해. 그런데 계약을 한 후에 채무자가 돈을 안 줘. 매수인이 대금을 안 줘. 이렇게 계약 체결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생겨야 돼요. 이걸 근거로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켜.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리고 해지한다고 말을 해야 돼. 이걸 해제라 하자. 개념 요소가 5개.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고, 계약 이후에 해제 사유가 생기고, 그 계약을 소급해서 소멸시키고, 동일한 응답을 받을 필요 없는 일방적인 거고, 해제한다고 말을 해야 되는 의사표시. 이렇게.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될 게 5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3개는 듣고 넘어가요. 첫째가 철회. 철회는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기 전에 그 의사표시를 소멸시키는 걸 철회를 하자. 이렇게 되죠. 두 번째, 취소. 취소는 계약 당시에, 법률행위 당시에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 그럴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취소 사유는 계약 당시 있어야 돼. 해지 사유는 계약 이후에 생겨야 돼. 세 번째, 소급 소멸이죠. 해지는 장래 소멸. 일단 이 3가지는 간단히 구별하실 때 4번째 게 문제죠. 해제는 일방적인 거죠. 반면에 합의 해제가 있더라.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또 다른 계약. 계약을 체결한 각과 을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먼저 해제를 요청하고 청약, 상대방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기존의 계약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또 다른 계약, 그걸 합의 해제, 해제 계약이라 하자. 이건 단독행위죠. 이건 계약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단독행위에 관련된 규정을 해제 계약에는 적용할 수가 없으니 2가지 조심하자. 합의 해제의 경우에는 이자 가산 의무 없다. 합의 해제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해제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줄 때 이자 붙여야 되지만, 합의 해제는 받은 돈만 돌려주면 되고 이자 따윈 붙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요게 합의해줘서 꼭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이자가산이 뭐 없다는 거 하고요. 손해배상 청구 못한다는 거 하고. 마지막으로 해제는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해제가 된다. 해제하겠다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된다. 명시가 됐든 묵시가 됐든. 단 자동으로 해제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런데 계약이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제가 되려면 계약 당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 이 특약을 실권약관이라고 불러요. 대법원에 의할 때 두 종류가 있어. 중도금과 잔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자, 먼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근데 안 줘. 자동 해제됩니다. 요 놈이 문제죠.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 라고 특약을 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 그럼 자동 해제되느냐? 아니다. 왜 아니냐? 이거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동시행 관계자냐? 만약에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주기 때문에 잔금을 안 주고 있다면 이건 매수인 잘못이 아니니까 자동 해제돼서는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그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을 때 자동으로 해제되려면 그 잔금 미지급이 지체가 돼야 된다. 즉 잔금 지급일 날 매도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잔금 미지급이 있어야 자동 해제된다.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이게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해제 사유 또는 해제권 발생 원인. 일단 이 해제 사유는요 계약 이후에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그 해제 사유를 미리 약속할 수 있어요. 약정 해제 사유.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건물을 짓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하면 토지 매매 계약을 해제하기로 미리 약속. 근데 실제로 못 받았어. 그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거 약정 해제 사유.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두 번째가 법정 해제 사유. 법에서 정해놓은 거. 그런데 이 법정 해제 사유가 두 종류가 있어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 이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이렇게 불러요. 반면에 뭐 매매라든가 이런 계약이가 막 임대차라든가 거기 가면 특별하게 이런 경우에 그 매매 계약을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놓은 게 따로 있어. 이런 걸 개별적 해제 사유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99% 채무 불이행 이외에 담보 책임도 있고 사장 변경이나 해제도 등등도 문제가 되지만 99% 채무 불이행 이게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야. 이 유형이 5개가 있더라요. 이행 지체, 이행 불능,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4가지는 기본이고요. 나머지는 학자들 따라서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논란이 좀 있긴 있지만 써놔. 채권자 지체. 아까 뭐였었죠? 수령 지체. 5가지가 일단 있다 보통. 그 중에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건 2개. 요것만 규정이 있다. 불완전 이행 등 규정이 없어요. 자, 여기서 가장 기본 요거죠. 2 종류가 있다.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더라. 자, 먼저 보통의 이행지체 이게 대표적인 거야. 대금비 지급 이게 전형적인 거야.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기로 한 날짜에 주지 않고 민기적거리고 있더라. 대표적인 이행지체. 1월 30일 날 돈 주기로 해놓고 안 주고 있더라. 그러면 매도인은 그냥 해제할 수 없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기회를 한번 줘라. 이행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 따라서 모통의 임시체가 있을 때는 바로 계약을 해제하지 못합니다.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후에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 그냥 돈 내놔, 또는 기간을 정했지만 상당하지 않은 경우 10분 내로 내놔, 뭐 이렇게 한 경우, 이게 최고의 효력이 있느냐면, 최고의 효력이 있으면 해제권이 생겨. 최고로서 효력이 없으면 해제권이 생기지를 않아. 그러니까 법에서 상당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한 경우와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것이 최고의 효력이 있느냐? 그렇다. 대법원. 기간을 정하지 않고 최고하더라도 상당하지 않은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더라도 일단 최고는 효력이 있고 엔드 상당 기간 내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이 생긴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최고와 관련해서 과다 최고가 문제가 된다. 대금은 1억인데 더 달라고 한 경우, 더 달라고 최고한 경우, 이게 최고의 효력이 있냐? 또 이것도 둘로 나누자. 과다한 정도가 근소한 경우와 현저한 경우로 나눠서 대금은 1억인데 1억 100원 내놔. 근소하죠? 1억 100원 내놔. 근소하잖아.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있다. 본체의 범위 내에서 최고의 효력이 있다. 하지만 1억인데 대금 2억 내놔. 안 내놓으면 안 받아. 그러면 아예 최고의 효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근소한 경우는 최고의 효력이 있다. 현저한 경우는 최고의 효력이 없다. 최고의 효력이 없다는 건 무슨 뜻? 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렇게 보통의 임시체는 일단 최고 후에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더라. 첫째, 당사자가 미리 특약한 경우. 야, 우리 대금 안 주거나 소유권 제때 안 넘겨주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깔끔하게 그냥 해제하기로 하자.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30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월 25일쯤 채무자인 매수인이 미리 나 돈 줄 생각 없어. 이행 거절. 1월 25일 날 매수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나 돈 줄 생각이 전혀 없어.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조문에 보면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를 해놨어요. 줄여가지고 이행 거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매수인이 1월 25일 날 미리 돈 안 주겠다고 의사를 밝혔어.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첫째, 30일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겠지. 또 자신의 반대임을 이행 제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을에게 돈 달라고 다시 한번 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이행 거절이 있게 되면 채권자는 이행기를 기다릴 필요 없고 이 30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기다렸다가 다시 을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고 자신의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이 해제권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행 거절이 있으면 그냥 해제권이 생긴다 이런 뜻이. 그런데 얘가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 해제권이 생겼는데 최고 없이 해제권이 생겼는데 해제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얘가 28일쯤 이행거절 의사를 철회했네. 돈 주겠다 그랬네. 그러면 갑은 기존의 해제권은 소멸하고 30일까지 기다려보고 만약에 30일날 을이 돈을 안 주면 다시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행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가 되면 원칙으로 돌아가라.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다. 이 대법원 판례. 요거 조심하자. 요거 조심하자. 정기행 이행지체 정해진 기한 내에 해야 되는 거. 아버님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안 왔어. 잔치 뒤로 미루고 또 쪄야 돼요? 아니죠. 장례식장에 조화를 주문했어. 발인이 끝났는데도 안 와. 다시 장례식장 발인을 미루어? 다시 가져오라 그래야 돼?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정기행 이행지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최고 없이 해제된다가 아니죠.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말 그대로 이행할 수 없는 거. 이건 주로 매도인의 사유. 1월 10일 날 자동차를 판 갑. 1월 20일 날 자동차를 넘겨주기로 했는데 15일 날 운행을 나갔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동차를 폐차하게 됐어. 갑의 잘못으로. 그럼 갑의 잘못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됐죠. 그게 이행 불능. 그러면 1월 15일 날 자동차가 폐차가 되어 버렸으면 20일 날 이행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을은 20일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갑에게 자동차를 내놓으라고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즉 이행 불능이 있으면 이행 거절과 똑같아지죠. 이행기 기다릴 필요도 없고 자신의 반대 의무를 이행 제공할 필요도 없고 갑에게 이행을 최고할 필요도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이행불능인데 그건 나중에 문제 푸면서 세 번째가 문제. 갑과 을 사이에 땅을 매매했는데요. 이 땅이요. 등기를 을에게 넘겨주기 전에요. 갑의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가 되었다. 땅이 가압류가 되면요. 원칙적으로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행 불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의 입장에서는 땅이 가압류되어 있음을 이유로, 즉 이행 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등기를 못 넘겨주니까. 그런데 우리 대법원 단순히 가압류된 것만으로는 이행 불능이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왜요? 갑의 재산 상태를 살펴봐야 된다. 갑이 만약에 돈이 있으면 가압류한 채권자에게 돈을 갚고 가압류 풀고 등기 넘겨줄 수 있잖냐. 갑이 돈이 있으면. 그러니까 가압류가 되었을 때 갑의 재산 상태를 살펴보고 만약에 갑이 개털이야. 그럼 돈 못 갚죠. 가압류 해지 못하죠. 그래야 이행불능이다. 가압류 플러스 무자력까지 되어야 이행불능이다. 단순히 목적물이 가압류됐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이행불능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불완전 이행. 이행은 했지만 제대로 안 했어. 이정환이가 강의는 했지만 제대로 안 했어. 3시간을 백신 얘기만 하고 나와서. 이행을 했지만 제대로 안 했죠. 둘로 나누자. 추후에 이행이 가능한 경우, 이걸 완전 이행 또는 추안이라고 불러요. 보강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추안이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누자 말이에요. 추안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보강을 하라. 고 최고하고 그때도 안 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근데 보강이 불가능해. 그럼 최고할 필요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네 번째 부수적 의무. 아까 임야매매 계약을 하면서 묘지 2기를 이전하기로. 요게 부수적 채무. 부수적 채무는 보통 특약상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다운 계약서를 써주기로 약속했어. 이런 거. 다운 계약서 써줄 의무. 묘지 2기 이전 채무. 이런 게 특약을 통해 발생한 부수적 채무. 그거를 이행을 안 해. 우리 대법원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가 원칙.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가 원칙입니다. 요거. 이행지체, 보통의 행지, 동전의 양면. 을 대금 지급 채무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물건을 수령을 못해. 채권자 지체죠. 을은 대금 지급의 의미에서는 채무자고요. 물건 수령의 의미에서는 채권자야. 돈을 못 줘. 이행지체. 물건을 못 받아. 수령지체. 그럼 매도인은 언제까지 돈 내놔? 그죠? 그리고 물건을 가져가. 그런데도 안 가져가.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 해제 사유.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최고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 나눠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너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 하셔야 돼. 자,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어. 해제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 그죠?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고 그랬어요. 해제 자유가 있고 일방적이야 권리야 형성권이에요. 따라서 행사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너무 길더라. 그래서 상대방은 물어볼 수 있다. 해제할 거냐 말 거냐. 확답을 못 받았다. 해제권은 소멸한다. 소멸한다. 명시 묵시 불문한다.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의사표시는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분료식 해제 의사표시.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불가분성. 갑을이 공유하던 땅을 병한테 팔았는데 대금을 안 줘. 그럼 해제권이 갑하고 을에게 생기죠. 반대로 병이 돈을 주는데도 갑과 을이 각각 지분을 안 넘겨줘. 해제권이 생기고 상대방이 둘이야. 이렇게 해제권자가 수인, 상대방이 수인일 때 불가분성이라고 행사의 불가분성과 소멸의 불가분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사의 불가분성. 전원이 행사하라. 그래야 계약은 해제된다. 한 놈만 행사했다.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전원에게 하라. 그래야 계약이 해제된다. 한 놈에게만 했다. 계약은 해제되지 않는다. 전원이 전원에게 하라. 물론 당연히 동시에 하라는 의미는 아니지. 그게 첫 번째. 소멸.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거나 1인에 대한 해제권이 소멸하면 전원이 소멸한다. 소멸의 불가분성.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가 따로따로 해제할 수 있다고 얼마든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다섯 번째, 해제를 했어. 그 효과. 채무 불이행이 있어서 기다리다 지쳐서 계약을 해제했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의 효과 세 가지. 계약은 소급소멸, 원상회복 의무, 손해배상 청구. 이게 채무 불이행을 위한 법정 해제의 효과 세 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소급소멸. 소급소멸이라는 건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죠? 자,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부동산 매매에서 문제가 심각해요. 갑과 을이 땅을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 을에게 먼저 등기를 넘겨줬는데 을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자, 물권법 총론에서 봤어요. 채권행위를 하고 물권행위를 했는데 채권행위가 실효가 되면 물권행위도 당연히 무효. 따라서 을에게 이전된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 그리고 을 등기는 무효가 되지요. 그죠? 아니, 물권 총론에서 봤잖아. 뭘 또 안 모르는 척도 그러고 또. 에? 왜 모르는 척해? 왜 알면서 등기 말소할 필요 소유권은 복귀한다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복귀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로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여기까지 했잖아. 문제는 이거를 거래한 병, 이 을 등기를 믿고 거래한 이 병, 얘가 문제야. 얘 권리 취득한다 못한다? 못해야 되잖아. 그런데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는 뭐하도록 하고 있더라. 즉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야지 못한다. 여기서 548조 1항 단서가 그냥 제3자라고 해놨어요. 선악을 구별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놈은 뭐냐? 원칙, 해제 전 거래한 제3자. 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거래했으니까 장차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장래사실, 을 등기가 무효가 될 거라는 장래사실에 대한 선악 이수수 없다 말이죠. 무슨 작두를 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선악을 묻지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 대본에 한 놈을 더 확장.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제3자.
얘는 계약이 이미 해제됐고 등기가 무효가 됐지만 그걸 모르고 있어. 그놈만.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할 때 548조 1항 단서에서 제3자란 두 그룹이 있다.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되기 전에 거래한 제3자 선악불문,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된 후에 을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그 을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모르는 제3자 둘,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 이렇게 나누자. 엔드, 너는 부동산의 경우에 적어도 등기까지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보호된다.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요 제3자에 해당하는 놈과 해당하지 않는 놈을 구별하자. 그 중에서도 해당하지 않는 놈, 보호되는 제3자 아닌 놈, 요거 기억하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놈, 좀 전에 등기 갖춰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 안 한 놈,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 을이 병에게 부동산을 증여, 근데 병은 아직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 을의 계약이 해제. 병은 등기 안 했으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 예컨대 아직 등기 넘겨주기 전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매매 대금 채권, 이 채권 따위를 팔았을 때 그걸 산 놈, 그걸 압류한 놈, 채권을 샀고 이 채권은 계약 해제되면 소멸한다. 채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 아파트 분양권은 분양계약이 해제되면 소멸하는 채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걸 산 사람은 분양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당사자의 상속인, 당연히 제3자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됐다. 그 제3자, 수익자,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고 토지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고 그 건물을 팔았고 그런데 토지 매매가 해제됐을 때 건물 양수인, 얘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왜? 얘는 토지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어. 갑소유야. 을한테 팔았고 다시 병한테 팔았고 이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이 있어. 그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지금 현재 병이 소유자로 등재가 돼 있어. 근데 갑을 간의 계약이 해제됐어. 이때 병,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무허가 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것을 등기라 할 수는 없다.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갑과 을 사이에 주택을 매매했다. 그 주택을 병에게 임대했다. 그런데 주택 매매가 해제됐을 때 이 병이 보호되냐? 된다. 원칙. 병이 보호된다는 것은 병은 지금 을하고 임대차 계약했죠. 그 을의 임대인지를 얘가 승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은 갑에게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주택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 보호됩니다. 그런데 안 되는 애가 하나 있어. 안 되는 애가. 을이 갑에게 중도금을 주면서 내가 임대해서 보증금 받아갖고 잔금 주겠다. 갑이 오케이. 그래서 을이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 채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에 대한 임대, 즉 전세 권한을 부여받아 임대차를 했어. 보증금 받았겠죠. 잔금을 안 줘. 주택 매매를 해제했어. 이때 임차인 보호받지 못한다. 매도인 을로부터 임대 또는 전세 권한만을 부여받아
임대차 계약을 한 후 그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임차인,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 아닌 놈들 기억해. 나옵니다. 구별하라고. 요게 첫 번째 효과. 두 번째 효과가 원상회복이죠. 예? 두 번째 효과가 뭐라고요? 원상회복. 원래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또는 해제되면 받은 거 돌려주고 준 거 돌려받아야 되지. 그걸 민법 정치에서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 했어. 누가 원상회복이에요? 언제 민법 정치에서 원상회복을 했어요? 부당이득이라고 했죠.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부당이득 반환은 그 범위가 선악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죠. 그 특칙이 하나 있었지. 제한능력자, 선악불문, 현존이익 반환. 그죠? 또 하나가 계약해제. 선악불문 전부 반환.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원상회복이라고요. 선악불문 전부 반환. 선악불문은 전부 반환.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물건을 받았어. 당연히 이거 돌려줘야 돼. 사용이익도 돌려줘야 돼. 매도인이 돈 받았어. 돈 돌려줘야 돼. 받은 날부터 이자 붙여야 돼. 처음부터 돈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 물건 안 받았던 상태로 되돌아가야 돼. 따라서 선악불문 깡그리 반환 이렇게 될 겁니다. 특히 이자나 과실은 금전 반환의 뭐 지체에 따른 연체이자예요? 아니지. 부당이득 반환은 원상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연체율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원상회복의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다 돌려줘라, 다 돌려줘라. 그리고 이 원상회복은 동시행 관계다. 이게 두 번째 효과. 세 번째, 손해배상. 갑과 을 사이에 1억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갑에게 1천만 원 계약금을 줬는데 을이 잔금을 주지 않아. 끝내. 그래서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자, 이때 갑 받은 돈 1,000만 원에다가 이자 붙여 돌려줘야 되죠. 열받지. 그러니까 따로 뭐 해라. 손해배상 청구.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채권자는 분명히 손해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51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당연히 이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죠. 계약 해제하고 원상회복 따로, 손해배상 따로. 네? 이때의 손해배상은 보세요. 계약이 유효하죠. 근데 이행이 안 됐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무슨 이익배상이에요? 이행이익배상이에요. 이행배상. 아까 계약이 무효일 때는 실내이익배상. 계약이 유효인데 이행이 안 됐을 때는 이행이익배상. 이건 계약이 유효한데 이행이 안 돼서 해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행이익배상이죠. 그런데 분명히 손해배상을 이행이익배상을 계산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간혹 실내이익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이걸 기각해야 되는데요. 기각하지 않고 받아줘요. 계산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 이행이익배상이 원칙이다. 하지만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이행배상이 원칙이다. 단 실내이익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요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예를 들어서 1억 매매계약, 을이 1,000만 원 계약금을 줬어. 그런데 을이 채무를 불이행해. 갑이 계약을 해제했어. 을이 계약금 내놓으래. 대신 갑은 손해를 배상하라 하겠죠. 이게 동시행관계. 이게 동시행관계. 그래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도 무슨 관계? 동시행하라. 세 가지가 기본적인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법정 해지 효과가 됩니다. 요게 해제했을 때 효과예요. 반면에 해제권이 있는데 해제를 하지 않고 있어. 그럼 이 해제권 천년만년 존속할까요? 네? 만약에 천년만년 존속한다면 해제권이 생긴 상태에서 한 40년 지나갖고 해제. 이러면 안 되겠지. 결국 해제권이 있지만
이걸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일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해제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이때 해제권이 소멸하는 사유가 뭐가 있냐? 뭐 많지요. 첫째, 해제권자가 해제권을 스스로 포기. 나 해제 안 할래. 해제권 소멸 일단.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했어. 당사자가 처음에 계약하면서 야, 우리 해제권이 생기면 6달 내에 해제하기로 하자. 기간을 정해놨는데 기간이 지났어. 기간 정하지 않았어. 10년. 상대방이 최고했는데 확답을 안 했어. 해제권 소멸한다 그랬죠. 이런 것들이 해제권 소멸 사유야. 그중에 특별한 거 2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해제권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않아서 10년. 너무 길어. 상대방이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했어. 해제권 소멸.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가 해제권이 매수인한테 있어.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는 받았는데 매도인이 등기는 안 넘겨줘. 물건만 넘겨주고 인도만 하고 등기를 안 넘겨줘. 매수인이 기다리다 지쳐서 계약을 해제했어. 해제권 생기겠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물건을 매수인이 개조를 했어. 이 물건을 매도인이 멸시시켜서 반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일단 물건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물건 반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럼 얘는 해제할 수 없다 말이죠. 목적물 훼손, 목적물 개조 가공, 그걸 통해서 해제권을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약 해제예요. 양이 그지같이 많죠. 그래서 해제에서는 보통 2문제가 나올 때도 있단 말이죠.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했던 내용 중에서 5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교시, 2교시 했던 것에서 보통 5문제가.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해지는 안 봐도 돼요? 네? 체크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